금융제도론 연구 7주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간단한 시험을 볼 생각이에요. 뭐 시험이 우리 학부생들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막 치열하게 보는 시험은 아니고,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잘 따라오고 있나를 점검해 보는 차원의 시험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막 외워가면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시험 오픈북이니까,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 시험이죠. 여러분들 집에서 각자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올리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답안을 이제 손으로 종이에 써서 해도 되고, 만약에 종이에 손으로 쓰고 싶다 그럼 손으로 쓰고, 그거를 사진 찍어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메일 같은 걸로 보내주시면 되고, 어 아니면 문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켜고 컴퓨터에 문서로 작성을 해서 타이핑 쳐서 그 파일을 보내도 상관없겠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해서 포맷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네, 여기 들어가면 제가 중간 공지사항에 중간고사 일정을 적어놨죠. 여기가 공지사항이에요. 여러분 여기 강의 포탈 시스템 들어와서 여기 공지사항에 들어오면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이제 낼 겁니다. 4월 19일 1시라고 써 있네요. 4월 19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여러분들 2시간 동안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1시에 제가 4월 19일 오후 1시에 강의 포탈 시스템의 공지사항에 이제 문제를 올릴 겁니다. 여기가 공지사항이죠. 여기에 제가 이제 글 쓰기 해서 여기에 중간고사 문제를 올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 문제 읽고 답안을 작성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면 돼요. 제가 메일 주소도 거기에 쓸 거예요. 시험 문제 내는 곳에 그 메일 주소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면 됩니다. 뭐 답안은 사진을 찍어서 손으로 쓴 거를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컴퓨터로 문서 작성하고 싶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 워드나 아니면 메모장에 답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제 여러분 타이핑 쳐서 그 파일을 보내면 돼요. 메일은 반드시 오후 3시까지, 1시부터 3시까지라고 했으니까요. 3시까지 반드시 저한테 도착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만약에 메일이 도착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점수 받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을 꼭 보세요. 우리 아마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아마 지금 대학원 교과 과정을 좀 개편하려고 생각 중인데, 아마 여러분들 졸업 논문 쓰는 거를 지금 없앨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졸업 요건에 이제 지금까지는 논문을 써야만 졸업했잖아요. 석사 학위 논문을. 근데 아마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논문을 쓰지 않아도 그냥 연구 보고서 형태의 보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해도 졸업이 되게끔 지금 그런 식으로 졸업 요건을 이제 옵션을 두려고 하거든요. 물론 졸업 논문을 쓰고 졸업해도 되고, 그게 첫 번째 옵션이고, 만약에 이제 그거를 택하고 싶지 않다면 그러면 이제 논문 쓰는 대신에 학점을 조금 더 듣고 그 다음에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지도교수에게 허락받고 이제 졸업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런 옵션을 채택하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미 다른 과는 거의 우리 학교의 대부분의 학과가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우리 과는 이제 그동안은 안 하고 있었죠. 약간 우리 과는 논문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부였는데, 지금 우리 학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학부가 그 제도를 다 이미 채택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학부도 이제 같이 흐름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위 논문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 대신에, 그 대신에 이제 우리 학과 교수님들끼리 결의한 부분은 이제 수업을 좀 더 이제 학점을 좀 타이트하게 주자라고 이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 대학원생, 특히 중국 학생들이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과감하게 F를 주자라고 지금 의견을 모았습니다. 왜냐면은 논문도 안 쓰는 마당에 과목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뭐 석사 학위 기간을 보내게 되면은
석사 기간 동안에 한 게 없잖아요. 학교 공부도 안 하고 논문도 안 하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그래서는 그런 상태로 학위를 줄 수는 없다라고 의견을 모아서 이제 논문을 쓰는 거는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여주는 데에는 좀 어느 정도 의견을 모았지만 대신에 이제 수업을 학생들이 열심히 듣고 있는지 아닌지 열심히 듣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F를 주고 그 졸업을 좀 힘들게 할 수 하게끔 그렇게 이제 의견을 좀 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시험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학생들이 지금 제가 매주 하고 있는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정도의 그런 결과를 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문제를 막 엄청 꼬아서 내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수업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잘 이해만 했다면 그러면 시험 보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학부 때 그랬던 것처럼 뭐 백지를 낸다거나 아예 답을 하나도 안 써서 제출한다거나 그러면 대학원에서는 과감하게 F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F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동영상 하나하나 다 보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시험은 뭐 오픈북이니까 책 보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동영상 보면서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시험 볼 때. 다만 시험이 2시간 동안이기 때문에 이제 미리 공부를 해놔야지 뭐 오픈북이어도 책을 뭐 참고하면서 시험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험에 대한 공지는 이 정도로 마치고 그럼 오늘은 8장 수업을 할게요. 오늘은 배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8장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면 지금까지 배운 걸 다시 한번 이제 요약해 보자면 1장에서는 이제 기업 재무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었고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 중요한 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거기 나온 값들을 활용해서 뭐 몇 가지 재무 비율 같은 것도 만들어 보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돈 계산하는 걸 배웠어요.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 이런 개념을 배웠는데 우리는 뭐 그거를 수학으로 이제 해보는 것까지는 자세히 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뭐 그 개념을 배웠습니다. 현재 가치가 뭐고 미래 가치가 뭔지 그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걸 활용해서 이제 6장, 7장, 8장에 있는 내용들을 배울 거예요. 6장, 7장은 우리가 이미 수업을 다 했는데 6장은 채권에 대한 내용이었고 7장은 주식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4장, 5장에서 수학을 자세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6장, 7장에서도 수학을 그렇게 자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의 가격, 적정 가격 계산, 그리고 주식의 뭐 가치평가 이런 것들을 6장,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 그거를 이제 실제로 해보거나 이런 것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상대로 뭐 계산기 사용하고 그런 수학 쓰고 이런 것까지는 굳이 뭐 안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뭐 일일이 다 배우지 않았습니다. 개념적인 내용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했었고 잠시만요. 좀 물 좀 먹고 자, 그래서 6장, 7장에서는 채권과 주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배웠고 8장에서는 이제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배울 거예요. 투자가 뭐냐? 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하는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도 역시 그 산수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 투자를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옳으냐 그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역시 우리가 4장, 5장에서 배웠던 그런 현금 흐름의 가치평가 그 부분이 들어가요. 물론 우리는 수학은 자세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Net Present Value, 순현재 가치와 Other Investment Criteria. 그래서 이제 순현재 가치라는 게
이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결정하는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방식이에요. 순현재 가치, 줄여서 NPV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NPV라는 단어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워낙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도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NPV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게 이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사실 그거 말고도 몇 가지 다른 기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순현재 가치 Net Present Value라는 걸 볼게요. 순현재 가치는 투자의 시장 가치와 비용의 차이라고 이제 써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자, 일단 미래에 예상되는 모든 현금 흐름을 측정해요. 일단 투자라는 게 뭐냐? 투자.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뭐 투자가 뭐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애플이 지금 아이폰 어디까지 만들었죠? 아이폰 그런 거 버전을 따라가지를 못하겠어가지고, 하여튼 예를 들어서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을 만든다.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보다 이제 더 새로운 신제품을 하나 만들어요. 계속 한 1년, 2년 단위로 계속 신제품을 만들고 있죠. 그렇게 애플이 신제품을 만들어서 출시해요. 그러면 그거를 할지 말지, 신제품 개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다 투자가 되는 거예요. 투자라는 게 공짜로 되는 건 아니죠. 그냥 아이폰 신제품 만들어 라고 하면은 그냥 그게 저절로 그냥 아무 노력 없이 비용 드는 거 없이 그냥 공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 기업이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그런 거를 신제품을 개발하고 출시하는 거겠죠. 그런 게 투자예요. 이거를 개발해서 출시하면 그게 앞으로 판매량이 얼마만큼 돼서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릴 것이고, 그러면 회사로 수익이 얼마만큼 들어오겠다. 이제 이런 거를 다 계산해서 그게 회사한테 이득이 되겠다 싶으면 투자를 하고, 손해가 되겠다 싶으면 투자를 안 하고, 그러면 되는 거겠죠. 자, 우리는 투자의 가치를 그래서 계산할 거예요. 그게 바로 순현재 가치, Net Present Value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돈을 의미하고, 시장 가치라는 것은 이제 들어오는 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예상되는 모든 현금 흐름을 측정해요. 나가는 돈도 있고 들어오는 돈도 있을 거예요. 나가는 돈은 그 연구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죠. 애플 그 아이폰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개발 비용, 그런 것들이 나가는 돈이고, 들어오는 돈은 그 아이폰이 이제 출시가 됐을 때 판매가 되면 매출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회사가 돈 벌겠죠. 그때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도 있고 들어오는 돈도 있을 텐데, 그 모든 현금 흐름을 다 일단 측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투자의 위험 수준을 고려한 요구 수익률을 측정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미래의 그 예상 현금 흐름, 아까 측정해놨던 이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요.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우리는 그 이자율,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때 그 적용하는 할인율이 바로 이 요구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래서 NPV 디시전 룰은 NPV가 0보다 크면 투자를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NPV를 계산해서 NPV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다, 쓰는 돈보다 버는 돈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쓰는 것보다 버는 게 많으니까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죠. NPV가 0보다 큰 것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은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NPV가 0보다 크다는 것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켜주고, 이는 주주의 부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그렇습니다. 재무관리의 목표가 주주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순현재 가치법은 이에 직접적으로 부합한다. 고 써있네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미래 현금 흐름을 이렇게 측정을 해요. 어떤 프로젝트를 보니까 지금 이어 0은 오늘 지금 당장의 시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어 0은 지금을 의미하고, 이어 1은 1년 뒤에 이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에요. 이어 2는 2년 뒤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 이어 3는 3년 뒤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어 0에서는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 16만 5천이에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는
돈이 나간다는 거죠. 회사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초기 투자 비용을 써야 된다는 거죠. 뭐 신제품 개발하려면 여러 가지 개발 비용이 들어가니까 돈을 써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돈을 지금 쓰면 1년이 지나면 이제부터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요. 이제 돈이 들어오죠. 플러스예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앞으로 3년 동안 돈을 벌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 하는 거. 이게 바로 앞에서 말한 그 미래에 예상되는 모든 현금 흐름을 측정한 것이 되겠죠. 측정했더니 이렇게 0, 1, 2, 3년 동안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측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 투자의 위험 수준을 고려해서 요구 수익률을 측정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요구 수익률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책에서는 그냥 12% 이렇게 딱 정해버렸어요. 실무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값이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일단 책에서는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NPV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순현재 가치를 이렇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계산하면 돼요. 현재 가치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그때 사용하는 할인율이 바로 이 요구 수익률이다. 그래서 0년째 있는 현금 흐름은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 63,120, 1년 뒤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1년 앞으로 할인을 시켜주면 되는데 바로 할인할 때 나누기 1.12, 바로 여기 요구 수익률이 12%니까 여기다 1.12를 나눠준 거죠. 2년 뒤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 얘는 2년 앞으로 할인해 줘야 되기 때문에 1.12의 제곱으로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2,647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NPV가 지금 0보다 크게 나왔죠. 이 값이 지금 딱 봐도 0보다 크죠. 그러면 투자를 해라 라는 거예요. accept the project 하라는 거죠. 이 값이 계산해 봤는데 만약에 0보다 작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왔으면은 reject the project 하라는 거죠. 프로젝트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NPV 방법을 방금 다 배운 거예요. NPV라는 걸 계산해서 이 투자의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냐 작냐, 0보다 크다는 건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다, 0보다 작다는 건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많다. 그러니까 그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이 된다 그랬죠. NPV를 계산해서 0보다 크면 거기에만 투자해라 라는 방식을 우리가 지금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식으로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초기 투자를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그거를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PV라는 것은 그 이제 이 투자가 가지는 가치가 0보다 크냐 작냐를 계산하는 거였다면, 회수기간법은 돈을 오랫동안 투자받기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뭔가 그 새로운 투자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우리가 방금 전에 여기서 16만 5천이라는 돈이 일단 처음 시작할 때 있어야지, 이 돈을 써야지만 1, 2, 3년째 이렇게 돈을 버는 거죠. 이 초반에 어쨌든 돈을 써야 되는데 회수기간법이라는 것은 그 돈을 오랫동안 그 사용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이 회수기간법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초기에 내가 썼던 그 투자 금액을 얼마나 빨리 회수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회수기간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을 처음에 쓰고 나서 초반에 돈을 못 벌다가 먼 미래에 한 5년, 10년 지나서 그때 왕창 돈을 벌 수 있다 해도 이 사람들은 그런 투자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회수기간법을 사용해서 투자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일단 당장 3년 안에, 2년 안에 내가 빨리 돈을 초기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먼 미래까지는 보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투자자의 경우에 이런 회수기간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뭐 똑같아요. 예상되는 현금 흐름 측정하는 건 아까까지 봤고, 그 다음에 초기 투자가 회수될 때까지 초기 투자 금액에서 미래 현금 흐름을 공제한다고 써 있네요. 자, 이 디시전 룰은 투자를 해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회수 기간을 계산해 봤더니 그게 내가 미리 생각했던 리밋보다 짧으면 투자해라. 즉, 내가 미리 리밋을 하나 정해요. 프리셋 리밋을. 그래서 나는 3년 안에
회수되면 무조건 투자한다 라고 했을 때 회수 기간을 계산해 봤더니 3년보다 짧으면 투자하고, 즉 3년 이전에 회수가 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투자를 하고, 만약에 3년 넘어가서 회수가 된다? 그러면 투자 안 하는 거죠. 내가 정한 기한이 3년이니까. 뭐 말로 들으면 복잡한데 이거 실제로 수식으로 보면은 간단해요. 이거는 더하기 빼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도 대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현금 흐름이 있죠. 마이너스 16만 5천, 6만 3,120, 7만 800, 9만 1,080 이렇게 현금 흐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내가 프리셋 리밋을 2년으로 정해놨어요. 2년 안에 회수하면 나는 투자하고 2년 안에 회수가 안 되면 난 투자 안 한다. 처음에 이 16만 5천 투자했는데 그 돈을 16만 5천이라는 비용을 2년 안에 내가 다 벌어 들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난 투자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에 16만 5천을 투자했는데 6만 3,120 벌었죠. 그럼 그만큼 빼야 되겠죠. 16만 5천에서 이 16만 5천을 다 회수해야지 나는 손익 분기가 되는 것인데, 일단 6만 3,120 벌었으니까 이만큼 빼요. 그럼 여전히 10만 1,880만큼을 더 리커버 해야 되죠. 더 벌어야 되죠. 아직 내가 16만 5천을 다 벌지 못했으니까. 이 16만 5천을 다 벌어야지 나는 회수가 된 건데, 지금 6만 3천밖에 회수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10만 1,880을 더 벌어야 돼요. 근데 2년째 보니까 이만큼 더 벌어야 되는데 2년째 7만 800밖에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빼고 나면은 3만 1,080이 남은 거예요. 2년까지 돈 다 벌어봤는데 여전히 이 16만 5천을 다 벌지 못하고 3만 1,080만큼을 더 벌어야 된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냐면 나는 여기서 그랬잖아. 2년 안에 회수할 수 있으면 투자한다고. 근데 2년 안에 회수가 안 됐죠. 2년 지났는데 아직도 3만 1,080을 더 회수해야지 브레이크 이븐이 되는 거예요. 손익 분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2년 지났어도 회수할 수 없으니까 투자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뒤에 계산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고, 어쨌든 2년까지 해봤는데 회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투자는 안 한다. 리젝터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문제에서 만약에 3년 안에 회수할 수 있으면 투자한다라고 만약에 문제 나왔다면, 그러면 이 투자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3년까지 기다릴 수 있다면, 그러면 2년까지 해봤는데 3만 1,080을 더 회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회수가 다 끝나. 근데 3년째 보니까 9만 1,080을 벌어요. 그럼 3만 1,080만 벌면 되는데 9만을 버니까 3년 되기 전에 이미 회수가 다 되겠죠. 그렇다면 3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럴 때는 accept the project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정한 기간이 2년이냐 3년이냐에 따라서 투자를 할지 말지가 달라지게 돼요. 의사결정이. 2년 안에 회수해야 된다면 나는 투자 안 하는 거, 3년 안에 회수해도 되는 거라면 나는 투자하는 거, 이렇게 의사결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수기간법의 장단점을 보면, 장점은 이해하기 쉽다. 그 다음에 기준 시점 이후에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을 조절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회수기간은 회수기간까지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방금 전에 2년 안에 회수할 수 있으면 이라고 했어요. 기준을 딱 2년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2년까지만 보고 3년째는 볼 필요도 없어요. 2년째 딱 봐서 회수가 안 됐으니까 나는 투자 안 한다. 그 뒤는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투자 안 하는 거죠. 어쨌든 기준 시점, 내가 미리 정한 회수 기간, 그 지점 이후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 미래의 현금 흐름을 안 보는 게 왜 좋느냐? 먼 미래의 현금 흐름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1년 뒤, 2년 뒤 이런 건 예측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10년 뒤, 15년 뒤 이런 건 예측하기가 어렵죠. 먼 미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가까운 미래보다는 먼 미래가 불확실성이 커요. 가까운 미래는 불확실성이 작고, 그런데 이 회수기간법은 가까운 미래만 보자라는 거잖아요. 먼 미래는 그냥 제껴놓자, 보지 말자.
그러니까 먼 미래가 불확실성이 높은데 그걸 보지 말자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회수기간법의 가장 좋은 점은 유동성을 고려한다. 우리가 초기 비용을 얼마나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고려해 주는 게 이제 이 방법의 이제 장점이 되겠죠. 다음에 단점은 화폐의 시간가치 무시. 우리 1년 뒤에 현금은 1년 뒤, 2년 뒤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은 오늘의 가치로 계산하면 이제 가치가 더 작아져야 되는데 할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거를 무시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뭐 이미 기준 시점이 필요하다. 이미에 뭔가가 필요하다는 건 항상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단점이 이 밑에 나와요. 기준 시점 이후에 현금 흐름이 무시된다는 거. 나는 2년 안에 회수해야 된다. 그러면 2년까지만 보고 3년 뒤부터는 아예 무시해 버리잖아요. 아까는 그 점이 장점이라 그랬어요. 먼 미래 현금 흐름은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런 점에선 보면은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또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는 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게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과 같은 장기 프로젝트나 신규 프로젝트에 불리하게 작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회수기간법으로 그 회수기간만을 따져서 회수기간법으로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장기 프로젝트는 하나도 채택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기 프로젝트라는 것은 처음에 많은 돈을 들였지만 단기적으로 회수가 되지 않는 프로젝트를 의미하는 거죠. 돈을 많이 들였지만 그 연구 개발의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 것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제약 회사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신약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지만 그 성과가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과가 나타나기만 하면 대박을 치는. 그래서 주가가 막 10배 이렇게 뛰는 그런 회사들이 많죠. 제약회사들은. 그런 제약회사들이 그런 약 하나 개발하는데 5년, 10년씩 걸리는 회사들인데 만약에 회수기간법으로 이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서 무조건 3년 안에 회수 안 되면 나는 투자 안 하겠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3년 안에 확실하게 개발이 돼서 대박을 칠 수 있는 신약이라는 게 사실 그게 장담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장기 프로젝트나 신규 프로젝트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 다음에 평균 회계 이익률.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안 보겠습니다. 안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내부 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 수익률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투자 현금으로만 구한 수익률. NPV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라고 써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미래 현금 흐름을 다 예측해 놨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투자를 했을 때 연평균 실제로 얻게 되는 수익률이 얼마냐를 말해주는 게 내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 계산은 NPV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라는 식으로 방정식을 세워서 계산을 하면 돼요. 이 IRR이라는 것은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래서 NPV가 0이 되게끔 할인율 값을 미지수로 놓고 방정식을 풀면 나오는 값이 내부 수익률인데 그 값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실제로 얻게 되는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미리 나의 요구 수익률, 나는 몇 퍼센트 이상 주면 투자하겠어 라고 내 마음속에서 정한 요구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 내부 수익률, 실제로 주는 수익률이 더 높으면 투자하는 거죠.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저 투자 보니까 한 10%의 수익률만 안겨주면 나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IRR 계산해 봤더니 15%예요. 나는 10%만 줘도 만족하고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이 투자를 하게 되면 15%를 벌게 된다더라. 그러면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수익률을 많이 쳐주니까 당연히 투자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IRR을 통한 의사결정 방법은 요구 수익률보다 내부 수익률이 높으면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현금 흐름이에요. 마이너스 16만 0년에 마이너스 16만 5천, 그 다음에 1년에 6만 3,120, 2년에 7만 800, 그리고 3년째에 9만 1,080 이런 현금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NPV를 계산할 때 우리는 이거 똑같은 현금 흐름, 이거 숫자 외워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NPV 계산할 때도 이 현금 흐름 똑같았죠. 그리고 그때 요구 수익률이 12%였고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12%일 때 그럼 우리 NPV 구할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이 함수 관계예요. 가로축은 수익률, 다른 말로는 할인율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가로축은 할인율이고 세로축은 NPV예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12%라면 여기가 12%잖아요. 디스카운트 레이트 0.12.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반드시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반드시 올라가니까 이 지점이죠. 이 지점 왼쪽으로 반드시 가보니까 만을 조금 넘어요. 한 12,000쯤 돼 보여요. 이 지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그래서 아까 NPV가 이거 아니고 NPV가 12,647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프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12% 요구 수익률 12%일 때 NPV 어디 있나 확인해 보니까 12,647이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 12%일 때 올라가 보면은 딱 이 지점인데 여기 빨간 점 이 점을 왼쪽으로 반드시 가보니까 만보다는 좀 크고 한 12,600 뭐 이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NPV를 구할 수가 있어요. NPV가 0보다 크면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럼 IRR이라는 건 뭐냐? IRR이라는 것은 NPV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 IRR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NPV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NPV가 0, 여기가 0이죠. NPV가 0이 되게 하는 0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쭉 가요. 쭉 가다 보면은 딱 여기서 만나죠. 이렇게 내려봅니다. 그때의 적용되는 할인율, 이 값이 IRR이에요. NPV가 0일 때가 0이 바로 이 선인데 이 선으로 쭉 가다가 이 빨간색 선을 만나면 거기서 반드시 내려와요. 그럼 그 지점이 IRR이다. 계산해 보면은 16.13%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에서도 보면 대충 16 근처라는 걸 알 수 있죠. 0에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 지점인데 이 점 내려보면 0.16에 거의 가깝잖아요. 16 근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NPV, IRR 뭐 이런 거는 뭐 볼 필요 없고 별로. 네, 볼 필요 없고 마지막으로 수익성 지수라는 거 한번 볼게요. 수익성 지수라는 것은 NPV랑 비슷한데 굉장히 비슷한데 비율로 보는 관점이 수익성 지수예요. NPV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NPV는 미래에 벌어들이는 수익의 현재 가치에서 초기 비용을 뺀 게 NPV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이거 문제 풀 때 생각하면은 자, 초기 비용은 16만 5천이죠. 지금 0 시점에 지금 0이 오늘 시점인데 오늘 시점에 16만 5천이라는 돈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초기 비용이에요. 자, 그리고 1년째 6만 3,120, 2년째 7만 800, 3년째 9만 1,080 이런 돈을 벌잖아요. 이게 바로 미래에 벌어들이는 수익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다 할인을 줬어요. 요구 수익률로. 그래서 6만 3,120을 1.12로 나누고 그 다음에 7만 800을 1.12의 제곱으로 나누고 2년 뒤에 받은 돈이니까 2년 앞으로 할인하고 그 다음에 9만 1,080 이거 3년 뒤에 받는 거니까 3년 앞으로 삼성을 3년 앞으로 할인하고 여기까지가 지금 이 색칠된 부분이 미래에 벌어들이는 수익의 현재 가치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초기 비용을 빼라는 거예요. 초기 비용을 빼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비용 16만 5천을 뺐잖아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죠. 이걸 빼준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값이 NPV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는 뭐냐?
NPV랑 굉장히 비슷한데 수익성 지수, Profitability Index, 수익성 지수는 똑같아요. 미래에 벌어들이는 수익의 현재 가치에서 초기 비용을 나눠라 라는 거예요. NPV는 빼라는 거고, 초기 비용을 빼라는 거고, 수익성 지수는 초기 비용으로 나눠라 라는 겁니다. 그게 나누게 되면은 이제 나눴을 때 1보다 크면 이제 투자하는 거죠. 이 값이 1보다 크면 벌어들인 수익의 현재 가치가 초기 비용보다 크다는 뜻이니까 투자를 하고, 1보다 작으면 투자하지 말라, 뭐 이런 결론이 되겠네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투자 자금이 제한된 경우에. 그래서 자, 어떤 회사가 그 초기 투자 비용이 16만 5천이 들어가요. 그래서 돈이 16만 5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나한테는 돈이 예를 들면 뭐 3천밖에 없어요. 16만 5천을 다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16만 5천의 그 초기 비용이 필요하지만 이 돈을 한 사람한테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투자를 조금씩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각각 그렇게 개별적으로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16만 5천이라는 액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투자한 3천 혹은 2천, 그럼 자기가 투자한 돈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럴 때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NPV보다는 내가 비율로 몇 퍼센트 돈을 버느냐 이걸 따지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바로 그 비율 값을 나타내주는 값인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은 NPV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사결정이 도출된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NPV가 0보다 크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수밖에 없거든요. 둘 다 같은 그 값을 사용하는데 빼기냐 나누기냐의 차이밖에 없죠. 이해하기 쉽고 의사소통이 유리하다. 투자 자금이 제한된 경우에 사용된다. 그 다음에 상호 배타적인 투자한들, 이거는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8장에서 몇 가지 그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처음 배운 것은 NPV, 그래서 순현재가치법이라고 해서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전부 다 현재가치로 환산을 해서,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에는 바로 그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해서 현재가치로 계산을 했고, 거기에서 초기 비용을 빼는 방식으로 NPV, 이 투자가 가지는 가치를 계산한 겁니다. 이 가치가 0보다 크면 회사의 가치를 그만큼 올려준다는 뜻도 될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라는 거고, 0보다 작으면 회사의 가치를 그만큼 깎아먹는다는 뜻이니까 투자를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NPV 배웠고, 그 다음에 회수기간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건 뭐였냐면, 내가 먼 미래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가까운 미래에 내가 그 초기 투자 비용을 빨리 회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보겠다라는 방식이 회수기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2년 안에 회수하면 투자해야지, 3년 안에 회수하면 투자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미리 마음속에 정해놓고 그 현금 흐름이 2년 안에 혹은 3년 안에 회수가 되느냐 그걸 계산해 보는 방식이 회수기간법. 이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 프로젝트나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연구개발 결과가, 즉 투자의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고 먼 미래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종류의 프로젝트라면 이 방식으로 했을 때는 전부 다 기각되는 거예요. 전부 다 리젝트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런 장기 프로젝트나 신규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에는 회수기간법을 쓰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런 장기 프로젝트, 신규 프로젝트에는 반드시 NPV 방식을 사용해야 그게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IRR, 내부 수익률, 이거 중요한 거 배웠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정의 자체는, 계산은 NPV가 0이 되게끔 그렇게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값이 IRR인데, 걔가 의미하는 바는 이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실제로 얻게 되는 수익률, 그게 바로 IRR이다. 실제로 얻게 되는 연평균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IRR이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놓고 우리가 NPV랑 IRR을 찾아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성 지수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는 NPV랑 거의 똑같은데 미래 벌어들인 수익의 현재 가치를
초기 비용으로 나눴다라는 거에만 차이점이 있는 거죠. 둘 다 같은 값을 사용하는데 위에 거는 빼기를 쓴 거고 밑에 거는 나누기를 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익성 지수까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중간고사 직전 수업이니까 수업을 좀 짧게 끝낼게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수업을 마치고 우리 이제 중간고사 보고 나서 그 9주차 수업부터는 이제 좀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투자론과 관련된 자본시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아마 중간고사 끝나고 배우는 내용은 좀 흥미로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간고사 대비 열심히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비대면 방식으로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1시에 딱 준비하고 컴퓨터 켜고 준비하고 있다가 1시에 딱 문제 올라오면 그때부터 시험 열심히 보고 저한테 메일로 답안을 보내주시면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